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시민경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8번째 시민경찰 TV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는 유난히 힘들고 어려웠던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시간을 가져보기 위해 심순덕 시인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시를 제가 직접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심순덕.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차가운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이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하디시 브리핑 코너에서는 지난 11월 28일 경남 창원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실에서 태어난 지 이틀 된 그 신생아에게 공갈 젖꼭지를 물리고 이를 아기가 뱉지 못하도록 의료용 테이프로 고정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이 같은 신고가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아이가 칭얼거려서 공갈 젖꼭지를 물게 했으나 자꾸 그 뱉어내 테이프를 붙였다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아동 전문가들은 그 치료 목적이 아닌데도 아기 얼굴에 공갈 젖꼭지를 고정해 두는 행위는 그 신체적 유해를 가하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경찰은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여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학대의 유형, 또 신고 절차, 처벌, 예방법, 또 아동보호 전문기관 현장의 어려운 점 등을 알아보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그 서범석 관장님을 우리 시민경찰TV 스튜디오에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오랜만입니다. 네, 제가 이제 남양주에서 근무하고 벌써 이제 한 4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지금도 여전히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네요. 예, 꽤 오래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서범석 관장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서범석 관장님은 그 경기도 남양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지금 8년째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자, 관장님, 우리 이제 그 시민경찰 TV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한번 인사하시고 또 이제 그
본인 소개도 좀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네. 예, 방금 소개받은 경기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장 서범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전에 여청 과장님이셨던 박병무 과장님이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시민경찰 TV 자체가 전 국민이 모두 경찰관으로서 활동하자는 그런 의미라서 아동학대와 관련돼 가지고도 또 요즘 또 최근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출연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이제 먼 길 오셨는데 참 감사를 제가 드립니다. 그러면은 좀 한번 이렇게 이제 우리 관장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제 생소한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뭐 하는 일이라든지 또 아니면 또 예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혹시 어떤 업무들을 주로 이렇게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2020년 이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가 신고를 받기도 하고 예, 조사도 하고 또 심리치료도 하고 또 시설에서 보호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으나 예, 조사 공공화 작업이 이제 진행이 돼서 이제는 시군구 공무원분들이 학대 전담 조사를 하시고 계시고요. 예, 저희는 이제 학대 피해 받은 아이들의 심리치료 또 그다음에 가정 내 다시 재학대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례 관리를 하고 예. 또 이 아동학대 예방과 홍보에 중점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전에 현직에 있을 때는 우리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분들하고 또 우리 경찰관들하고 또 같이 이제 합동으로 또 현장 또 이제 조사 나가고 이제 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경찰관들이 현장에 나가는 게 아니고 시청에 그 이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이제 또 특수 공무원들이 있나 보죠, 그게. 예, 조사 담당 공무원을 채용하시는 시군구도 있고 예, 기존에 이제 사회복지직 공무원 중에서 네. 선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요즘 코로나 시기잖아요. 코로나 시기인데 이제 그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또 가족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 코로나 그 이전 시기와 지금 이제 작년 2월부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발생해서 우리가 이제 거의 비대면 또 사회적 거리가 또 진행되고 있는데 그 아동 학대 그 건수는 혹시 비교가 됩니까? 2020년 통계랑 21년 통계는 아직 나오진 네, 않았지만 네, 제가 알기로는 거의 2020년과 유사하게 신고 접수가 되고 있고 네, 저희 기관 통계만 보더라도 거의 유사하게 작년에 남양주가 구리가평 그 남양주시군 이렇게 세 개 시군을 맡고 있는데 650건 정도가 650건 접수가 정도요. 됐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도 거의 유사하게 접수된 거 봐서는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매년 폭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났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관장님 그 최근에 네, 그 병원 그 신생아실에서 그 이제 신생아한테 그 공갈 젖꼭지를 이렇게 물려놓고 또 이렇게 테이프까지 또 부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동학대라고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이제 네. 말씀하신 걸 들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기사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신생아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간호사분이 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아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군가가 성인 역으로 성인이라고 할 때 네. 뭐 병원에 있다고 쳤을 때 나에게 감히 뭐 테이프를 다 붙여서 네.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강제로 음식물을 먹이게 하는 행위 자체는 당연히 정서학대로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네, 그 부분은 아마 뭐 수사기관이 네, 좀 수사기관에서 지금 봐야겠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판단은 아마 그렇게 내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동이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이제 성인들과 마찬가지 그렇게 이제 어떤 신체 구조에다가 이렇게 뭘 붙인다라든지 또 이제 뭘 안 먹인다라든지 그것들도 다 이제 학대에 들어가는군요. 예, 아동 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어떤 유형이 제일 많이 신고가 접수가 됩니까? 어, 사실은 아동학대 신고 유형은 단 한 개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체벌을 하면서 당연히 욕설이 좀 들어갈 부분이 있고요. 또 경제적 여건이 안 좋으면 또 체벌하면서 방임이라고 해서 제대로 이제 의식주 해결을 못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신체학대가 많은 부분을 신고는 들어옵니다. 근데 신체학대요.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보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신체 정서라든지 네. 신체 방임이라든지 중복 학대가 이루어지고 요즘 최근에는 정서 학대가 좀 많은 부분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정서학대라면은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물리력은 행사 않지만은 다른 걸 통해서 뭐 이렇게 뭐 정서학대 식사 같은 걸 뭐 제공하는 것도 뭐 정서학대로 들어갑니까? 식사 제공 이런 부분은 의식주에 해당되기 네. 때문에 방임으로 보고 방임, 있고요. 예. 정서 학대는 뭐 쉽게 얘기하면 욕설을 사용하거나 모욕적인 그런 언행을 하거나 네. 예, 언어 그런 폭력 부분이나 같은 거. 언어적인 폭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다른 부분은 이제 차별행위 뭐 대표적인 게 이제 형 동생이 있을 때 형이 비교. 공부를 잘하는데 못한다 누구 닮아서 그러냐 왜 이렇게밖에 못하느냐 이거 자체도 정서학대 이렇게 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시민경찰 TV를 시청하신 분들도 혹시 이제 그 아이들을 훈육하면서 그 형제간들끼리 이제 비교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네, 정서적인 학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할 것이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아동학대로 이제 관련해서 어떤 처벌 수위 같은 것도 좀 많이 높아졌나요? 계속 이제 국회에서 많은 법 개정이 있었고 예. 계속 형량을 올리고 있는 예, 양형위원회에서 올리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최소한 이제 임시조치라든지 네, 보호처분 이 정도는 해서 부모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가정에서 아동이 이제 학대를 받았다라는 것이 이제 인지가 돼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이라든지 아까 이제 그 시청에 근무하는 그 특수직 네, 아동학대 조사팀입니다. 아 조사팀 아동학대 조사팀 또 아니면 이제 경찰 이렇게 네, 이제 인지해서 어떤 수사에 이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동으로 이제 혹시 이제 분리할 때 네, 그 아동은 어느 장소에 분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은 가정으로 이제 벗어난다면은 혹시 이제 누가 이렇게 양육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있습니까? 시설은? 네, 상당히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일시보호소라는 곳이 있고 예. 또 학대 피아동 쉼터 전용으로 만들어지는 곳들도 네. 있고 또 이제 그룹홈으로 보호하기도 하고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쉽게 시설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새는 친인척 가정위탁이나 지인으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시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어디 시설에 가기는 싫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 이제 중심으로 이제 예, 뭐 고모라든지 삼촌이라든지 좀 떨어져 있으면 우선 고려하는 부분도 요즘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떤 그 친척분들한테 이렇게 위탁을 해가지고 네,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예,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돼 있네요.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부모들로 인해서 그 아동학대 그러니까 자녀들 학대가 이루어지는 건 어떻게 좀 많습니까? 부모에 의한 학대가 뭐 통계 자료가 매년 좀 틀리긴 합니다. 네. 근데 한 75에서 80% 정도는 친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시설 종사자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의 뉴스에 이제 아동학대가 이제 보면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거의 좀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이제 대부분 이제 뉴스 시간에 보면은 그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그런 시설에서 이제 많이 또 이제 그 보육교사라든지 또 이렇게 이제 잘못해가지고 또 이렇게 언론에 또 질타를 받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 이렇게 이제 지금 아까 코로나 시기인데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쪽에서도 또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좀 의식 개선이 되셔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농기를 또 휴대해서 아동이 혹시라도 이제 상처를 받거나 이상하다 싶으면 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매년 크게 엄청 많이 증가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증거를 잘 본인이 찾으시고 또 신고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이제 현장에서 그 네.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이제 많이 하고 계시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아, 이게 이제 신고 의무자 교육이라고 해서 신고 의무자. 25개 직군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아동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분들은 거의 종사자분들은
신고 의무자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분들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일반인 중에서 뭐 부모 교육이 필요하거나 예. 일단 이제 대학생 상대로 교육을 위주로 그렇게 홍보 차원에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크게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방교육 할 때는 그 내용은 좀 뭐 구체적인 내용 뭐 몇 가지라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은. 뭐 아동학대 유형 그러니까 네. 네 가지 뭐 신체, 정서, 그런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고. 성학대, 방임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섹터에 대해서 모르시는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차별 행위라든지 네. 예, 그런 부분도 정서학대에 들어간다는 교육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하고 있고 예, 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를 그러니까요. 하셔야 되니까요. 예, 네, 신고. 아동학대 신고 112 부분이랑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몰라서 네, 신고하신 그렇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신고하셔라라는 그런 위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 의무자라고 하면은 그런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그 어린이들을 담당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네요, 거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그분들은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때 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중처벌을 받습니까? 만약에 이제 아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원에 이제 등원을 했는데 보니까 어디가 이제 상처가 있고 네. 폭행 흔적이 있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신고를 않고 그냥 넘어가면은 좀 더 가중처벌을 받겠죠. 그러면 예, 당연히 과태료 처분을 예,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본인이 학대를 하시게 되면 아동학대 정의 자체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때는 이제 계약 관계 때문에 그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보호자가 되십니다. 예. 그래서 형의 2분의 1이 좀 더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남양주에서 이제 여성청소년과장 할 때도 이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이제 자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들이 제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이제 한 달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이제 가보면은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와서 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정도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는 이직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이직률이 실질적으로 많습니까? 뭐 통계는 제가 좀 봐야겠지만 아니 우리 남양주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전에 같은 경우 제가 있을 때는 상당히 이직률이 좀 많더라고요. 예, 뭐 저희 기관에 예를 들면 거의 25%에 30% 그러니까 한 20명 중에서는 뭐 6에서 10명 정도는 1년에 한 번씩은 교체가 예, 이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그럼 이직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이제 저도 이제 공직 생활했지만 이제 어떤 보수 부분이라든지 네. 또 어떤 업무가 또 이제 너무 또 힘들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이제 종사하시는 우리 이제 직원분들은 뭐가 어떻게 좀 힘드실까요, 제일 일단은 뭐 처우 개선이 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제일 클 것 전반적으로요?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복지사들보다도 적은 급여를 받고 있고 예, 또 이제 이게 그 아동학대를 조사를 하든 사례 관리를 하든 비자발적인 그런 대상자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신청을 해서 본인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나 여기는 신고에 의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기 때문에 많은 반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일단은 어린 20대 상담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가혹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근무할 때 이제 아동보호 전문기관 종사하시는 직원분들하고 현장을 이제 방문을 하면은 정말 문도 안 열어주고 또 하여튼 욕설 다 퍼붓고 또 어떤 분들은 막 그 오물 있잖아요. 예? 저기 저 음식물 쓰레기까지 이렇게 투척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저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찰관들도 힘들지만은 정말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사명감이 없으면은 근무하기 어렵구나. 그걸 내가 느꼈거든요. 근데 참 우리 관장님은 이렇게 또 어려운 또 그 현장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또 저 지금 봉사나 다름이 없죠, 뭐. 그죠? 아닙니다. 돈 받고 온 일하는 프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찰분들도 너무 고생 많으신 건 알고 네. 있고요. 또
3교대 근무란 그런 또 한계점도 있지만 너무 고생하시고 또 항상 아보전 직원들이 나갈 때마다 앞에 서서 우리 경찰관들 예, 이제 문을 열어주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사명감은 경찰분들이 더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우리 경찰관들도 어떤 현장에서 굉장히 이제 뭐 힘들고 또 이제 한 상황마다 또 이제 어려움이 다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참 이 세상이 좀 더 안전하고 이제 또 밝아지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어떤 신고받고 출동하는 아보전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 직원들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아까 특수조사팀 그런가요? 시청에 아동학대 조사팀입니다. 아동학대 조사팀에 저는 좀 어, 제가 이제 있을 때는 그게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공조를 잘 통해서 네, 현장에서 어떤 수사라든지 아니면 조사가 이루어져야겠네요. 예, 많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동학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될 때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뭐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아니면 심리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정신적으로 아동이 조금 이제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든지 그러면은 혹시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그 어떤 사례회의를 통해서 그런 어떤 취약한 아동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일단은 뭐 사업비의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게 예. 최근에까지는 2,700만 원이 그러니까 2,700만 원이 심리치료도 하면서 다 또 같이. 경제적 어려움이어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년도에는 좀 획기적으로 많이 예산 자체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지만 전반적인 지원보다는 저희도 이제 유관기관들과 연계 위주로 하고 심리치료는 끝까지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 현장에 참 열악한 어떤 그런 현실이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은 놓입니다. 그렇지만 자, 앞으로 우리 정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저 더 많은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또 어떤 인력 증원 같은 것도 또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드네요. 아, 예.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전국에 한 230여 개 지자체가 있는데 예, 그 현재 한 70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개 시군을 한 개의 아보전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는 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도 당연히 각 시군마다 한 곳 이상이 있고 그러면 또 공무원 조직도 각 시군에 하나 군데씩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 자체가 또 어느 시군에 따라서 아동의 복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군구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이렇게 한 개소 이상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시군구를 몇 개를 통합해서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우리 이제 경기도 이제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어느 지역을 지금 이렇게 맡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남양주시랑 가평군 두 군데를 맡고 아, 있습니다. 전에는 아마 구리도 맡고 예, 계시죠. 구리가 구리가 최근에 아마 예, 생긴 것 같은데요. 이번에 9월 달에 개소가 돼서 예, 아, 그러면 그 전에는 그 남양주라면은 거의 이제 80만 인구잖아요. 네, 경찰서가 이제 두 개 경찰서가 이제 네, 만들어졌고 작년에 이제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 경찰서가 추가돼서 그러면은 그 한 지역도 아니고 전에는 구리하고 가평까지도 전부 다 우리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관리를 했네요, 다. 네. 뭐 심지어 여기 북부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5개 시군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데도 그런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뭐 보건복지부나 정부에서 또 내년이나 내후년까지 해서 100개소까지는 늘릴 거는 같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각 시군이 또 팀을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찰과 또 공무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기타 유관기관들이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굉장히 보호 사업은 어렵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여성이라든지 아동 또 장애인 관련 어떤 사건은 제가 항상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주장을 하는데 이렇게 원스톱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복잡해지거든요. 제가 이제 전에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아동을 갖다가 조사하는데 우리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가서 또 이렇게 한번 조사를 했고 또 우리 경찰이 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또 타 기관에서 또 오셔가지고 네, 또 하고 그러면은 그 피해자들이 같은 피해 내용을 갖다 반복하는 것도 그 자체가 또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힘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원스톱으로 각 기관이 연계를 제대로 해서 이루어졌을 때 그 피해자들이 쉽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재발 방지도 또 할 수 있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혹시 이제 우리 그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당부하실 이야기가 있으면 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네. 아동학대가 발생되는 부분들은 처음부터 아이를 학대하겠다고 마음먹은 부모나 네, 아니면 시설 종사자는 없다고 봅니다. 네, 결국은 누구나 똑같은 얘기지만 부모가 되는 연습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저도 당연히 어디서 부모 교육을 받고 부모가 된 적이 없고 현재 있는 계신 분들도 대부분 그 흔한 교육 한번 받으신 기회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훈육인지 아동학대인지에 대한 판단 자체를 못하시고 부모님이 그대로 본인을 양육했던 방식대로 훈육하시다 보니까 요즘 또 아이들은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 격차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 격차의 해소 방법은 일반 시민분들도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번에 또 민법이 개정돼서 915조 징계권이 삭제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떠한 체벌도 이제는 허용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신고 의무자도 있지만 모든 국민분들이 사소한 뭐 생활 소음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봤을 때 멍자국이나 기타 정서적으로 불안해 보인다 싶으면 의심만 들어도 신고해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참 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마음이 놓입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열심히 이제 뛰시면서 또 이제 교육도 또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 생각에도 아까 이제 그 잠깐 말씀하셨지만은 그 부모 교육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을 앞두는 이제 그 신랑 신부 예비 신랑 신부들이 그 부모 교육을 필히 좀 받아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이게 학대인지 또 뭔지 아까 말씀한 대로 이제 물리적 어떤 학대도 있지만은 또 정서적인 학대도 있고 또 이제 방임도 있을 수 있고 또 유기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접근을 해야 하는데 대부분 그냥 결혼하고 부모들이 자신을 또 양육했던 또 훈육했던 그런 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그런 갭 때문에 이제 그 아동학대도 또 이렇게 또 생기는 거 아닌지 그렇게 또 네,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부분 그렇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저 짧은 시간이지만은 또 우리 경기도 남양주 아동보호 전문기관 이제 서범석 관장님께서 직접 우리 이제 그 시민경찰 TV 또 스튜디오 방문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좋은 이야기들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실 때 이렇게 또 안전하게 가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8번째 박병무와 함께하는 시민경찰 TV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